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2부입니다. 164회의 2부 시사 단두대. 네. 1부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야권 얘기를 좀 해볼까. 김보엽 선배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그분. 김 의원, 고민 다 끝났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아직 고민 중이라 했더니, 결심을 했구만. 그래서 직업병입니다. 네, 그랬어요. 불치병이라고 그랬죠. 불치병. 난치병? 불치병. 하여간. 자, 아니, 근데 교통사고 당하셨었어요? 예. 무슨 일? 그날 방송 하루 전날 네. 대형 마트 8톤 트럭이 차 뒤를 받아가지고 차 뒤는 완전히 박살나고. 아이고 이런. 나는 멀쩡하고. 예. 그러면 뒤에 타셨던 분은 없으셨고요? 아니요. 옆에만 우리 한 기자가.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게 그 안철수 원장 쪽 사람을 만나고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안철수 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나한테 빚을 가져야 된다. 인터뷰 좀 하자. 뭐 이렇게. 한겨레의 야당 부반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담당이에요, 내가. 그 프라이드 배탈 예전에 몰고 다녔어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근데 한번 올림픽 대로에서 15톤 트럭인가 약간 뒤를 꽉 맞은 거야. 더 빨리 갔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프라이드 베타가 프라이드가 됐어. 뒤가 확 찌워져가지고. 네, 그렇지. 펌프만 남고 싹 들어간 거야. 강한 추진력 얻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차가 돌았어? 아니 꽝 받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이제 너무 당황해서 처음 당한 그 교통사고였어요. 그건 뒷차 책임이죠 물론. 차간 거리 확보를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때 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내일에다 목이 척추가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또 무슨 생각이 있어? 5만 가지 대박. 혹시 이게 되지 않을까? 정치사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시킨 작은 인터넷 방송, 획일적인 대중에서 잡식성 대중으로 변모하는 시대. 예, 막연한 대중보다 마니아에게 소구하라. 뉴욕타임스, 진짜 뉴욕타임스가 협찬한 제임스 하킨의 니치를 도서출판 더 수업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덕 오다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야당 쪽 야권 연대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이게 거의 다 됐다 하는데 되긴 된 거예요? 오늘 7시쯤 오늘? 브리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2012년 3월 8일 목요일 저녁 6시 24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막판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정책면이나 아니면 연대 지역이나 연대 방식이나 거의 의견은 접근이 된 것 같아요. 양당 대표가 8일까지 하겠다라고 아예 날짜를 못 박았기 때문에 11시 59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정치하는 분들인데 9시 방송 뉴스에도 나가야 되고 8시, 9시 신문에도 반영돼야 되니까. 7시에 발표한다 하면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합의가. 합의가. 발표하면. 근데 이제 디테일만 빼고 거의 합의됐다는 얘기는 뭐 지난주부터 나왔었지 계속.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그 합의 받은 곳만 출마를 하고 나머지는 출마를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연대의 정신이 맞죠. 예.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 쪽은 아예 공천을 할 때 이렇게 야권연대가 조정이 될 경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해당 지역들은 후보자들한테 그런 각서를 받고 있고요. 이정희 대표가 끝까지 어딥니까? 관악. 네. 그건 포기하지 않고 경선으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단일화의 야권 연대 방식이 경선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게 이정희 대표한테 그다지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죠.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쪽에 민주통합당은 현역 의원이 있죠. 김희철 그렇죠. 의원이 있고 또 정태호 대변인 노무현 정부 때 둘이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 쪽이 단일화되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정희 대표가 야권연대 이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니까 이 지역을 나로 확정을 해버리면 협상이 꼬이지 않느냐. 일단 경쟁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천호선 대변인 출신이죠. 천호선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어요. 정선하겠다. 네. 유시민 경평을 해서. 대표는 비례 12번 확정인가요? 내부적으로? 예, 그렇죠. 14번이 서기호 판사고 12번이 유시민 대표고. 12번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20%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렵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인데 서기호 판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네. 14번이면 얼마야? 30%. 서기호 판사는 좀 아깝게 됐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진보당이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이죠. 그렇죠. 땡겨왔는데 네. 땡겨왔으면 한 5, 6번은 줘야지. 그럼요. 최소한. 데려와 놓고 14번이 뭐야. 그게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 그래요. 거기 내부에서 밀고 당기기. 이거는 이정희 대표, 제가 알기로는 이정희 대표가 한 5, 6번 정도 네. 얘기하고. 네.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너십, 주인이 없는 정당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죠. 좋게 보면 모든 게 당내의 이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렇게 땡겨온 사람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지, 정당. 한나라당하고 정반대. 오너십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공동대표들이라도 정세 판단을 좀 하고 적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공동대표가 합의된 건 돼야 되는데 공동대표가 합의된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내 관철, 대표끼리 합의해도 당내 관철시킬 수가 없다고. 아유, 참. 좀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양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 놓은 마당에 제가 계속 휴대폰 켜놓은 이유도 지금 속보들이 들어올까 봐. 다른 기자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저는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삭제! 자, 그러면은 야당 민주당 부반장입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한겨레 신문사 기자 중에 넘버2예요. 넘버2인데 그 어떻습니까? 한겨레 신문 안에서 민주당 부반장과 한나라당 부반장의 역학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더 아직 한나라당 부반장은 없어요. 그래요? 네. 반장만 있습니까? 새누리당 부반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선수들끼리.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부반장의 위상이 더 높습니까? 한나라당 부반장의 위상이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새누리당 왜 이러지?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그렇게 알아들어. 내부 문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의 1, 2, 3진 반장 부반장 또 이렇게 1, 2, 3진이 좀 나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반장이 제 후배 격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좋아하기를 이제 한겨레가 집권 준비를 하시는군요. 자기는 고참급들을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에 지금 현재 6명이 출입을 하는데 최고참인 성한용 선임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 경력을 합쳐보니까 98년인가 그래요. 98년. 오. 100년에서 한 2년 빠지는 거죠. 아니 한나라당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부반장과 민주당 부반장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권력 관계가 그런 게 있나요? 부반장들은 다 반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명숙 체제가 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요? 좀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임종석 사무총장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어요. 보시기에 네. 임종석 사무총장은 물러나라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근데 것입니까? 어제 3월 7일 최고위원회 기점으로 해서 조금 내부 기류가 바뀌는 게 오늘 김부겸 최고위원도 그랬죠. 고마해라. 아, 무엇다 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지원 최고도 이 불출마는 반대한다. 이 사퇴하는 건 반대하지만 사무총장 자리는 내놓으라. 내놓는 게 검토할 만하다 하고 이인영 최고도 그 임종석의 진실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해석의 영역인데 자 그렇게 감싸줘요. 최고위원들이 감싸주는 게 정말로 이제 이거는 끝난 문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언론이 문제 제기나 시민들도 국민들도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당신들은 이제 표로 뭐 해라 이런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었으니 임 총장이 자기가 결단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인지 요거는 좀 해석의 영역인 거죠. 임 총장의 입장. 임 총장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좌관의 문제고 보좌관의 딸이 또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고 아마 그쪽 사마 쪽과 이 보좌관이 만나는 계기에는 임종석 총장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 재판부의 판결도 추징금은 결국 다 보좌관한테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돈이 임종석한테 꽂히지는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을 재판부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총장은 2심 가면 무죄다. 자기는 확신은 하지만 문제는 그 공천 기준이 어디에는 이게 적용되고 어디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네. 물러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저는 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뭐 관둬야 한다 정도는 임 사무총장 판단하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공청을 반납해야 된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건 자체가 억울해요. 실제 잘 들여다보면 그 임종석 사무총장이 실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결이 났고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연루된 것으로 비리 연루된 것으로 판결이 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저쪽에서 원하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무리한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판결인데 이렇게 무리한 판결로 임종석을 날려버리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했는데 여기서 고스란히 이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이화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강원도 동해에 이번에 나옵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공천 전날 기소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들어줘서 또 공천을 했어요. 또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 이상수 전 의원, 참여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총무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대선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대선 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쓴 건 없어요. 다 기업에 받아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법적 처벌도 받고 나중에 사면은 받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과거에 그런 구설수, 비리 처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 후보조차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으나 그 돈이 오가고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그렇죠. 임종석의 케이스는 본인이 아예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몰랐다는 게 법정에서도 인정이 됐고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쪽 진영에서 이런 프레임을 쳐버리면 그런 프레임에 계속
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민주당이 잘 그 방어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돌파해 줘야 되는 건데 같이 돌파해 주기도 싫은 거야. 억울한 건 아는데 그래서 버려두는 거지. 버려두니까 혼자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인영 최고위원이 어제 한 얘기가 공심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그렇죠. 임종석은 왜 되는지. 어떤 건 왜 안 대인비리고 되는지. 어떤 거는 저기. 근데 이제 구구절절히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누리당 공천 추천위원장 이 양반은 나와서 종종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 25% 컷업 공개하라고 하면 뭐 명예와 관련되니까 안 된다라든가 이런 설명들을 좀 하는데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언론에 맨 처음 취임할 때 심부름하러 오지 않았다 이 얘기 한 번 하고 3월 1일인가요? 한번 공천 중단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한번 열고 이때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뭐 언론 플레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미디어 대응을 제대로 민주당 전체가 그렇긴 해요. 지금 현재 보면. 네, 공천 심사도 전략이지만 공천 심사된 것을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전혀 없죠. 미디어 전략이 없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가 될 만한지 한꺼번에 쫙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친이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 공천 탈락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명박하고 이렇게 갈라선다. 뭔가 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날리는 효과가 민주당 뭐 80몇 명보다 새누리당 170몇 명이 훨씬 큰 거죠. 게다가 또 친이들만 날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친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 그렇죠. 현역을 많이 날렸구나. 10몇 명이나. 원래 한나라당이 선거는 원래 잘해요. 선거 전략도 항상 더 훌륭하고 언론 플레이도 훨씬 더 잘하고 게다가 이번에는 오너도 확실하고 유리한 국면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건 맞죠 지금. 미디어 전략이 전혀 없어. 전략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해요. 일단은 어떻게 좀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민주통합당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희망은 뭐냐면요. 지금 돌파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연대지 일단 가장 크게. 야권 연대가 가장 크고요. 일단 7시가 아직 되려면 20분 남았는데 합의를 이룬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이 공천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죠. 공천 터널을 빠져나오고 총선 체제로 당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기에 총선 체제로 선대위 체제로 바꿔서 뭐 대선 주자급 선수들도 이렇게 앉히고 약이 다 안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국면 전환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임 총장 문제건이라든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금 또 시달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문제. 우리 진표 형님. 그렇죠. 그분 문제도. 그것도 이제 진표 형 보시기에 진표 형님이 억울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욕을 먹을 만도 한 겁니까? 억울해할 건 없어. 억울할 건 그래서 없어. 저는 그거를 정체성 문제로 가버리면 이게 이 민주당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그럼 민주당이 진보당 할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넓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김진표를 버릴 경우에 따라 나가는 몇이 있다. 거기까지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일당 못 되고 그러니까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한테 져버리면 그 책임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요. 근데 김진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진표가 보수표를 갖고 있다. 중도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구에서 또 탄탄하잖아.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고. 병통이 수원의 민주당이 강남이지. 먹지를 못했어 김진표 전에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정체성 문제라기보다는 원내 대표 시절에 여러 죽 많이 쓰셨지. 행적들이 있잖아요. FTA 또 뭐가 있었죠? 그 저기 조용환 그렇죠. 헌법재판관. 예, 그리고 있었고. 지난해 연말에 그 예산안 처리 문제나 예. 그 전에 또 조용한 문제는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게 한나라당이 추천한 대법관. 그 사람은 또 오케이 해주고. 예, 대법 원장이었죠. 그 저기 양승태. 예. 이 양반은 한나라당을 걱정해줘. 왜냐하면은 교회 장로라서 그래. 상대방이. 예. 상대방이 같은 교회 다니지 않나? 저기 황우요? 아니야, 황우현은 인천 쪽 교회고 그 교회 같이 다닌 사람이 남경필. 남경필이죠. 예. 그러니까 황우영 원내대표를 만나면 김진표 원내대표가 황우영 원내대표의 사정을 걱정해 준다고. 그런 심성이 고운 분이야, 심성이 고운 분.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선은 시키고 중요한 일은 시키지 말자.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좀 힘을 얻기는 쉽지 않지 않겠어요? 민주당에서 정책이야?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제 FTA 전국 지나면서 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됐지. 사실은 그 전에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야권 연대로 이제 돌파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총선 국면으로 가고 새로운 거 막 던져야 되는데 이슈를 사실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사람들이 세세히 따져서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 안 되고 잘 모른다?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네, 잘 몰라. 근데 그 상징 싸움에서 진 거지 한나라당과의.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무슨 새로운 인물이 펑펑.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펑펑 나오고 그런 거 아닌데도 앞서 들으신 대로. 예. 일단 조중동과 합체해가지고 예. 이쪽에서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 마치 당기관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민주당과 그 진보 매체들이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 잘못된 건 비판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실제 죽쓰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크게 죽쓰고 있다고 하는 그 상징 게임에서 진 거야. 내용으로 따지면 큰 차이 없는데. 그렇죠. 누가 못하나 게임에서 좀 더 민주당이 못한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죠. 카바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 뭐 공천 세세한 내용은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어떤 인물을 데려와서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가. 송호창 네. 이런 분들, 이하경, 백혜련, 임두학 뭐 이런 그 법조계 인사들이 좀 있었고 괜찮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장사를 제대로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송호창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네. 키워서 이렇게 띄우기 좋거든. 좋은데도 써먹질 못해. 전혀. 외모 지상주의자. 송호창 대변인이라 송호창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대변인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한 대표 쪽에서. 근데 안상수 어떻게 되나? 그 지역구에 그 지역구. 그렇죠. 호창형이 나가는 지역구죠. 지역구가 우리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무소속 아니면 국민 생각으로 나가겠다. 진짜?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그럼 한나라당 누구를 거기 세우려고? 한나라당 공천 내용을 모르겠네요. 새누리당이 아직 이게 다 안 됐어요. 거기가 늦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호창이 형 될 것 같아? 그건 모르죠. 상대방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계속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했던 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가 거기 후원회장 됐나? 오케이 했나? 송호창 변호사에? 모르겠는데요. 조국 교수가 무슨 후원회장 한다고 그랬던 거 아, 그랬나요? 지지 선언을 하셨지. 이 사람만 했나? 예. 두 양반이 같이 붙어 다니면은 가까이 가기 싫어.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 이 멘트 들어보면요 중저음이에요, 중저음. 와, 목소리도 좋아. 진짜 그는 성우 필 나는 네, 그런 네. 예. 그런 가까이 가기 싫다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총선 국면 그 공천 국면이 지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경우 네. 이제 좀 공약 싸움 아닌가요? 그 다음은? 아니지. 그 전에 프레임 전쟁을 하겠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네.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표는 당신들이 무슨 우리를 심판론을 하냐. 그리고 심판할 놈들 다 우리가 걸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전 잘못하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사람은 책임 없냐. 박근혜 동반 책임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살살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미 FTA 문제,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 예. 이거 다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냐, 정치 철학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레임을 짜든 사실은 뭐 이명박 정권의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민주당이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일단 전략통들도 없는 것 같고 전략도 사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이 짜여졌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과거의 그 전략, 이른바 책사가 이해찬 전 총리 아니었습니까? 이해찬,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름난 책사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입니다. 근데 그 해찬이 형님이 최근에 탈당 소동을 빚은 건 뭐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고. 아니 근데 또 한편에서 들리기로는 이번 그야말로 아사리 판이 난 그런 공천 국면에 있어서 네. 이해찬 전 총리 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명숙 대표 취임을 하고 나서 네. 한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네. 배후 조정을 받고 있다. 배후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근데 한 총리가 그때부터 딱 이렇게 선을 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두 분 사이에 메신저들은 여보세요, 한미영숙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그냥 끊으셨다는 거예요. 잘했어. 근데 이 공천 내용을 보면서 이해찬 총리가 좀 소위 꼭지가 돌았다는 표현을 쓸 만큼 속이 많이 상해서 탈당까지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심각한 상태가 됐고요. 오늘 혁신과 통합 예전에 시민통합당 가기 전에 그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던 문성근, 문재인 후보도 급히 상경을 하고 문재인 후보가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간다. 이게 그 급보 일보로 막 통신 뉴스로 나오고 그랬죠. 지금 운영위원회가 끝나서 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보고가 안 된 모양이죠? 이 무능한 부원장이구만. 못 들여다봤잖아요. 아직. 근데 여하간 그러면 뭐 공천 국면에 있어서 이해찬 총리의 어떤 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강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민통합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이렇게 들어가서 3자가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주체들의 불만은 뭐냐면 혁신과 통합을 한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혁신을 했느냐, 통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있느냐, 이 비판받을 대목이에요. 보면 실제로 시민통합당 후보 중에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는 후보들이 많거든요.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이분은 이 총리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도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금 시민통합당의 공동대표를 했었나요? 이용선. 예. 이용선 대표의 경우에도 그 지역이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어디죠, 거기가? 양천을. 거기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2명 더 있던데. 김한정이라고 김대중 정부 때 부속실장을 했던 그렇죠.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김낙순이라고 구민주계 분이죠. 네. 구민주계 분이고 이분도 정치자금법으로 뭐가 걸려 있어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그분을 또 감싸는 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지원? 아닙니다. 아니. 예, 다른 뭐 이름을 밝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도 공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게 좀 문제가 꼬여가지고 여기가 이 최고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대표가 가끔은 찍어 누르기도 하고 잔인하게 좀 쳐내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말을 다 들어요. 한 대표 스타일이 그래요. 말을 다 듣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참 이분들 체력도 좋아요. 네. 그런 거 잘 쳐냈던 정치인은 누가 있습니까? 봤을 때 야 진짜 회의 잘한다. 능수능란하게. 회의는 내가 잘하는데. 진짜 여기 저 김총수가 이 협상의 달인이에요. 무슨 꼬인 일이 발생한다 가지고 다 저쪽의 이해, 이익, 저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줄 거 들어주고 요거는 당신이 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 부당하고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누르는 것도 있고 탁월하십니다. 모든 걸 5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사람. 왜 출마 문제는 5분 내에 못 끝내요? 아니 그럼 본인이 결정할 일이죠. 내 인생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총수가 정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이제 갑자기. 낙곰수탕? 주진우도 나오고. 나당. 나당이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영입하고 나 나당을 만들어서 오세훈과 나경을 영입하는 거야. 재밌겠다. 그럼 꽃갈당으로. 오케이. 김보엽 최고위원. 저를 그렇게 막 쓰지 마십시오. 본인을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 어차피 이런 그 총선 국면에 접어들고 이제 거의 뭐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월요일치 신문 만들 때 총선 한 달 전 관전 포인트, 주요 격전지 이런 기획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진짜 길어. 야 진짜 이래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나경원 날라가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 지금 진짜. 아니 주진우가 구속에서 완전 역전되는 데까지 역전되는데 5일밖에 안 걸렸어. 5일밖에. 아 그때 우리 저 뒷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주진우 구속될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다. 아니 구속 말고는 답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대반전이 발생했으니 그게 바로 박은정 검사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하나 지방을 돌며 여과를 전전하며 방송을 해야 하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동아일보 기자가 박은정 검사 집에 가가지고 뻗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박은정 검사 우편함에 시사인이 배달됐다. 시사인에는 주진우 기자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어떤가요? 기자로 보시기에 그 제가 봤을 땐 너무 정말 아주 유치하고 졸렬하고 그렇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의 보도가 한겨레에서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아니 그 기자가. 기자가 예. 그게 기사야. 응? 그럼 거기에 동아일보 꽂혀 있으면 주간동화 보면은 용서가 되나? 한겨레 21을 봤으면 그런 기사 안 나왔을 텐데. 글쎄요. 아니 이게 나는 그걸 보고 크게 안도했어. 왜 크게 안도했냐면 동아일보의 정보력이 여기까지구나. 겨우 우편함을 뒤져가지고 거기 시사인이 있으면 이게 뭔가 커다란 연결고리가 되듯이 쓰는 정보력이 우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안도했어 그래서. 아니 그거 보면 뭐 불법 매체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 그것도 시사인 한겨레 21도 많지만 시사인도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갖고 11 걸어. 나도 시사인 구독해. 한겨레 21도 합니다. 예. 둘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지금 한 방송에서 3번째 얘기를 한 것 계속 같은데. 바뀌고 있잖아 상황이. 예. 아니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야권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그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겁을 좀 내면서 네. 숨어있는 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예전보다 많이 옅어진 거 아닌가요? 대신 저는 뭐 제가 지금 조사 담당이고 조사 기사를 많이 쓰는데 여론조사 한번 할 때 얼마 돈이 들어갑니까?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죠. 네. ARS는 좀 싸고. 네. 요새 샘플당 한 10,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 그럼 1,000명을 네. 조사한다 그러면은 1000샘플 하면 1,000만 원. 게다가 요새 또 바뀌어서 RDD 방식이라고 이 휴대. 무작위 추첨 네. 그거 있고 휴대전화 네. 절반 정도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여론조사 비용이 더 늘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조사라는 게 조사 업계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약간 그 과학을 빙자한 이 정치 혹은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과학을 빙자한 사기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맞되 흐름은 어느 정도 맞되 이게 우열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그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게 가끔 보면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도 누가 앞섰다라고 쓰거든요. 오차범위라는 거는 그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차범위에 있다라고 쓰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앞선다 이렇게 그 기사는 쓰게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여론조사가 되게 많잖아요. 단일화 여론조사도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워낙에 몰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식들까지 있냐면 자기들 지지자들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해 놓고 여론조사에 꼭 응하게 하고 적극적인 지지층이죠. 그리고 뭐 자기가 50대 60대인데 젊은이다. 20대 30대라고 이제 답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야권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물론 현재 야권 연대도 아직 성과를 이 시간까지는 내지 못했고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그 높아졌던 이거 80만이 참여하는 뭐 그런 다 무드. 까먹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두워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 기본 토양이 바뀌었다. 이 세상이 변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현재로부터 더 똥볼만 차지 않고 좀 만회하고 이러면 일당을 차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민이가 노원갑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안 나가는 게 좋다니까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제가 같은 입장이면 저는 안 나갑니다. 같은 입장이 돼봤어야지. 자, 여러분의 폭발적인 응원으로 샤워기가 대박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점은 한번 구매하신 분이 또 산다는 점이죠. 예. 빨리 고장나요? 그런가 보다. 고장나면 안 사지? 예.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시는지. 예. 다시 돌아온 그 명품,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예. 수압 빵빵. 그게 난 이해가 안 가. 항상 처음부터 주장했었어. 찔찔찔찔 나오는데도 이게 여기 나오면 그냥 우와 하고 나온다는 얘기인지. 아, 그래요? 저 한번 써봐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수압이 빵빵해지냐는 거지. 이걸 꽂으면. 옛날에 제가 어디 그 캠프를 갔었는데 거기 화장실이 앉아서 싸는 화장실이었는데 밟으면은 물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싸고 나서 한참 밟아야 이제 겨우 둥둥둥둥 떠가는 그런. 응? 오늘 화장실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고안을 했지. 야, 정말 이건 혁신적 아이디어다. 밟으면서 싸는 거야. 처음부터? 조금씩 싸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내려가 자연스럽게. 예. 그런 방법이 또 생각이 났어. 발약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그렇지. 살살살 흐르게. 살살살 흐르게. 예. 물의 세기에 맞게. 그렇죠. 조절해가면서. 예.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들 하시고. 예.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배너 www.skcares.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방청 신청하실 때는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 team.hani.co.kr/cctv 여기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는데 꼭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